안녕하세요, 여러분. 6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시작입니다.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공지사항 내용이 여러분들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재택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초에 통보를 받았고요. 여러분들 산림 측량 및 GIS는 솔직히 실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장비에 대한 설명만 계속 듣고 방법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다 그래도 수 써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좀 나아진다 그러면 5월 22일쯤인가요? 네. 그때부터 한 4, 5주 정도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실습을 조금 진행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만나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나중이라도 실험실에 찾아오셔서 장비 사용법에 대한 뭐 문의라든가 아니면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 시험 준비하실 때요. 산림 기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측량 기사죠. 지금은 이제 뭐 GIS 공간 정보 기사인가요? 뭐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 기사도 볼 수 있고 토목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림 토목학을 듣고 산림 측량학을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쪽 기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산림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찾아서 나가셨을 때, 취업을 하셨을 때, 어, 뭐 산림 기사뿐만이 아니라 측량 기사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네, 일을 하시는데 네,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같은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니까 할 줄 아는 것보다는 측량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네, 훨씬 유리하죠. 자격이 되니까. 또 뭐 시공을 하시는 업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공 측량을 진행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측량 기사라든가 토목 기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평판 측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후방 교차법, 교회법 뭐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 후방 교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방교차법인데요. 측방교차법, 앞에서 배웠어요. 측방교차법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평판 위치를 도해법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뭐 차이점, 측방교차법과의 차이점은 미지점 위에 설치한 평판으로부터 직접 기지점을 시준하고 그 방향선을 교차시켜서 위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점이 많은 지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솔직히 산에서 저희가 이제 측량은 불가능한데 저 위치를 잡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들 뭐를 할까요? 송전탑 할까요? 네. 이렇게 송전탑까지 우리가 측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산 정상에서 멀리 보이는 송전탑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있는 자리를 거꾸로 위치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방교차법에는 투사지법, 삼전법, 이전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후방교차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임의점에 우리가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도면 위에 표시되지 않은 점이죠. 예, 이건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 위에 표시되어 있는 3개 이상의 기지점을 시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방향선의 교차점으로 P점에 해당하는 도면 위에 스몰 P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일에 맞는 뭐 5000대 1이든 뭐 이런 식으로 2500대 1이든 뭐 몇백 대 1이든 지형도라든가 수치 지형도 상에 이렇게
몇 가지 점이 찍혀 있는 곳에서 가서 내 위치를 계략 이후 위치에다가 평판을 표시를 합니다.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이제 그 평판 측량에서 3대 요소가 있었죠. 그죠? 정준, 구심, 표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얘를 바라보면서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요. 선을 그어서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내 점이다.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교차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삼각형이 시호삼각형.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투사지법입니다. 투사지법은 아주 간단해요. 현장에서 가장 쉽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지점 위에다가 평판을 설치하고요. 그 위에 투사지를 붙여서 기지점을 시준을 하고 방향선을 작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트레이싱 페이퍼, 투명한 종이 있죠? 투명한 종이를 붙여서 우리가 방향선을 작도를 하고요. 이 방향선이 그려진 투사지를 도면의 기지점에 맞추어서 미지점의 위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평판에다가 도지를 붙이죠. 도지를 붙이고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투명 트레이싱 페이퍼를 위에 붙여서 먼저 제가 설치한 평판 위에서 뭐랍니까? 위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요. 트레이싱 페이퍼를 얹고요. 이미 지점 5에서 P점에 대한 선을 그리고요. Q점에 대한 선을 그리고 R점에 대한 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싱지 있죠. 이 선을 제가 가지고서 실제 도면 위에 얹어서 같은 스케일의 도면 위에 얹어서 같은 점을 맞추면 결국은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판 측량, 평판을 설치했던 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정확도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쓰기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현황을 볼 때나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법은 간단하긴 합니다만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오차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한 점만 보고 P점만 보고 R점만 봤다. 그럼 중간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죠? 아니면 P점만 보고 Q점만 봤다고 그래도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점 이상의,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힘들 테고요. 최소 3점 이상의 기지점을 시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3점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3점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3포인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지상 및 도상에 있는 3개의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에 세운 평판 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싱지만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자침을 이용해서 간단히 평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하고요. 정확하게 방향선을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침에 의한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써먹어?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 위치를 도면 내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측량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못하면 시공하실 때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현 위치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도면하고 실제로 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치를 시켜야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측정에다 갖다가 기계를 설치를 하면서 도면을 위에 얹어서 내 위치를 잡고 어느 방향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전방이 사방댐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장비를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토탈 스테이션이나 이런 광파를 이용한 장비를 이용하면 엄청 편한데 이거 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순서만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을 파악하는 데는 이 평판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측량 순서 볼까요? 자침에 의한 방법의 이제 측량 순서입니다. 지상점 5, 이거 어딘지 모르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의 장소에다가 우리 여기서 측량하지 뭐 여기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놨어요. 그럼 이제 지상점하고 도상의 추정 위치 O를 구심을 해야겠죠. 측침을 꽂고 구심기를 설치를 해서 지상점의 말뚝 O와 이제 도상의 추정 위치 O를 구심을 하고요. 자침의 북쪽 방향과 자북 방향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놨던 북 표시하고 실제 이제 자침을 놔서 북쪽으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도상의 기지점 P에 자침을 세우고요. P에다 자침을 세우고 엘리데이드로 지상의 P를 시준을 해서 방향선 PP의 연장선을 작도를 합니다. 시준을 해서 이거를 작도를 한다는 얘기죠. BP 연장선 이렇게 작도를 할 겁니다. 또 Q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Q 라지 Q 스몰 Q 라인 그리고요.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R 선도 선 진짜 못 그리네요. 네, 어쨌든 그립니다. 덕분에 시호 삼각형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시호 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돼서 이 교점이 바로 도상점의 이제 O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향선이 한 점에서 교차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처럼 작은 삼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호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호 삼각형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준해서 오류가 난 오류로 만들어진 삼각형, 시호 삼각형입니다. 한자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하셨죠. 레만 법칙이나 베셀 법칙 등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를 이제 수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만 법칙인데요. 시호 삼각형하고요. 구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정확한 위치에서 도상의 세 기지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에 대한 각 수선,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의 길이는 구하는 점에서 지상 기준점에 이르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수직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이 비율대로 커진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커졌다고 그랬을 때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거리 대 뭐 이 거리는 이 지금 수선 대 긴 수선 이렇게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삼각형하고 관련된 원리가 되겠죠. 자, 미지점과 기지점 간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미지점의 위치를 추측으로 결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표정 작업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밀을 요하는 도근점 측량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 이외의 일반 측량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용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호 삼각형을 보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 기지점 A, B, C를 평판상의 도면에 A, B, C로 하고요. 세 기지점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A, B, C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D 위에 평판을 세우고요. D점 위에 어딘지 모르죠. D의 위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정확한 지점 D 위에 평판을 정준을 하고요. 기지점 ABC의 평판상의 점 ABC에 측량핀을 꽂습니다. 오히려 D에다 꽂는 게 아니라 A나 B, C에다 꽂습니다. 그 다음에 A, B, 스몰 a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의 방향을 시준을 해서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 자, 저는 시호 삼각형이 안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측량을 잘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냥 측량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생겨요. 그래서 이제 후방 자기 쪽으로도 방향선을 작도를 하고요. 세 방향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이 구하고자 하는 미지점 D의 정확한 0점 D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A-B-C-에서 만나면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CO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CO 삼각형이 생긴 경우에는 평판 고정 나사를 풀어서 약간 회전시킨 후에 위에 작업을 반복해서 CO 삼각형이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있는 평판 고정 나사를 풀어서요. 이 평판을 조금 위치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시킵니다. 약간 회전시켜서 다시 재고요. 또 약간 회전시켜서 다시 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이 점점 만약에 삼각형이 켜졌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삼각형이 작아졌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결국은 이 레만 법칙에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수직선하고 관련인데 이 삼각형 안에서 원래 선하고요.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안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 수선, 수직선을 연결했을 때 요 비율이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L1는 P점하고 연결되는 선이네요. 그죠? P점에서 오는 선인데요. 예, L1분의 스몰 L1은 L2, 라지 L2분의 스몰 L2, 라지 L3분의 스몰 L3가 같다라는 한 과정에서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정확한 위치에서 도상의 세 기지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에 각 수선의 길이는 구하는 점에서 지상 기준점에 이르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방향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뱃살법입니다. 도해법이라고도 하고요. 방향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측량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뱃살법은 그림 A처럼요. 그림 A처럼 지상 미 지점 평판 위치의 O와 도상 기지점 Q를 구심해서 무슨 얘기냐면 도상에 알고 있는 우리 Q 지점이 있어요. 그 Q 지점을 우리 미 지점 O하고 실제 땅에 O죠. 땅바닥에는 이제 O가 있는 거죠. 땅바닥에 O와 구심을 해서 PQ와 OP를 일치시켜서 PQ, 요 지금 도면상의 스몰 PQ 라인, 도면상의 라인하고 실제 O하고 Q, O하고 P 라인을 일치시켜서 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에서부터 지상 기지점 R을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OP를 보는 게 아니라 라지 OP를 보는 게 아니라 지상 기지점 라지 R을 시준을 해요. 거꾸로 이 R을 시준을 해서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방향선 RQ를 작도를 하게 됩니다. 연장해서 작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B처럼 다시 옮겨요. 이번엔 어디로 옮기냐면 P점으로 옮길 거예요. P점을 O로, 지상 기준점 O에다가 도상 P를 갖다가 정준을 구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PQ와 실제로 스몰 PQ와 그다음에 뭐가요? 라지 OQ입니다. OQ 실제 이제 도상의 Q점을 시준을 해서 표정을 하는 거죠. 이 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R을 봅니다. P에서부터 지상기점 R을 시준을 해서 또 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RQ에서 그린 선하고 RP에서 그린 선이 연장선이 어딘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D점이 되겠죠. 그래서 RP 연장에서 작도하면 RQ와의 교점 D가 확정이 됩니다. 이 D와 도상의 기지점 R과를 C처럼요. D와 교차점에서 R과 연장되는 통과하는 선을 그리면 구하고자 하는 미지점 O는 이 선상에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C와 같이 이 선을 DR 위의 추정 위치와 지상점 O에서 구심을 해서 DR과 OR을 일치시켜서 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지 PP 그다음에 라지 Q 스몰 Q 라인을 그리면 방향선 연장에서 그 교점을 구하면
그게 도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실제 5점이 된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저도 이걸 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베셀법이다. 이런 게 레만 법칙이다. 시호삼각형은 이렇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단교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의 도상 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점이 아니라 두 점만 갖고 구하니까 어때요? 작업이 훨씬 줄어들겠죠. 단점은 정확도가 낮아서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판 측량의 오차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측량의 오차는 크게 기계 오차와 관측 오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오차는 평판 측량 장비가 구조가 간단하고 휴대 또는 다루기가 편리하죠. 네,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가성비가 이제 다르죠. 여러분들 평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판 알리데드셋 다 합치면은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근데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뭐 응용 측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응용 측량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너무 그 뭐 복잡한 부분이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하지 않을 텐데요. 평판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작도하는 게 아니라 경사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요. 거리도 측정되고 수고, 표고도 높이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리 측량, 수준 측량, 각 측량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장비인데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신 오차는 감안을 해야 된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기계 오차 부분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시준선이 이제 장력이 풀어져 갖고 느슨해서 이게 뭐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시중 구멍이 뭐가 이렇게 때가 묻거나 아니면 먼지가 묻어서 막혀 있다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파손이 돼서 문제든가, 아니면 이제 이 좌우 세웠을 때 이제 엘리데이드에서 시준선하고 시준공을 폈을 때 이 펴지는 게 완벽하게 직각으로 펴지지 않고 수직으로 기울어져 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측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불량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뭐 가장 위험한 게 아마 평판 삼각대일 겁니다. 평판 삼각대에다 평판을 고정해서 수평을 잡았는데 얘가 나사가 조여지지 않고 헛돌아서 수평이 계속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측량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관측 오차는 표정에 의한 오차, 그래서 우리가 정치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거리 측정에 의한 오차, 거리 오차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의한 오차, 기구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 방법 등에 의한 오차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정치 오차, 거리 오차, 기구 오차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표정의 오차 중에서 정준 오차입니다. 정준 오차는 뭐 여기 보면 이제 영어를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rror due to incorrect labeling입니다. 결국 레벨링, 수평을 잘 못 잡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평판이 완벽하게 정밀하게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오차 범위 내에서의 수평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반복 실습에 의해서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이제 평판의 불안정한 수평으로 인해서 도상에 그려진 방향선에 발생하는 방향 오차다. 방향 오차입니다. 그래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정밀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100분의 1 정밀도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이걸 쉽게 생각하면 미리로 생각하셔도 돼요. 200분의 1mm 이내, 100분의 1mm 이내 어떤 게 더 정밀합니까? 200분의 1이 훨씬 정밀하겠죠.
자, 장비의 특성상 평판 측량 작업 시에 엘리데이드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매우 정밀한 수평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야지 이 오차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준, 그죠? 구심, 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차 발생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95차로 넘어가 볼게요. 95차라는 것은 이번에는 센터링이 안 맞는 거죠. 왼쪽 아래 그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추가 바닥에 이제 여기 말뚝이 박혀 있죠. 이게 지상점 D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측침이 박혀 있는 도상점 D, 스몰 D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신기로 내려오면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만큼의 차이가 실제 오차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상점과 도상점이 정확하게 연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상에 그린 방향선에 생기는 방향 오차를 우리가 95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척의 분모수의 100분의 1cm 미만, 즉 500분의 1에서는 5cm, 2000분의 1에서는 축척에서는 20cm까지 95차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분의 1 정도. 그래서 실제로 대축적도에서는 100분의 1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축척이 커지는 거죠. 자, 1cm가 되므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허용이 되느냐? 그럼 100분의 1은 한 10mm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250분의 1 축척에서는 25mm, 300분의 1은 30mm, 500분의 1은 50mm, 600분의 1은 60mm, 1000분의 1은 1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1,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할 때 많이 쓰시는 게 150, 300, 500, 600 요 정도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만큼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오차들이 복합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오차가 다 없고요. 95차만 발생했다고 그랬을 때는 이 범위 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차들이나 뒤에서 이야기할 오차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한다. 허용 범위 내에서 괜찮다? 아니죠. 이게 다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오차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구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정 오차인데요. 표정 오차란 측판의 방위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도상에 그린 방향선에 생기는 오차입니다. 평판의 측량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바로 이 표정 오차인데요. 측선에 의해 표정하는 경우보다 나침반에 의해서 표정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침의 반경보다 긴 방향선을 그리면 표정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가급적 자침은 방향 표시만 하시고요. 표정은 측선에 의한 표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기지점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측선, 좀 전에 측량한 측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정을 하는 게 훨씬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나침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표정 오차인데요. 자침의 반경을 R이라고 합니다. 요 자침의 길이 R. 그다음에 편의를 오차가 2죠. 방향선의 길이를 우리가 L. 그다음에 실제 편의량을 2라고 하면요. 자, 어떤 형계 성립할까요? 네. 델타하고 R을 하면 2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델타하고 L을 하면 라지 2가 됩니다. 이 비례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례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델타는 R분의 2이고요. L분의 라지 2가 됩니다. 그래서 2는 스몰 r분의 스몰 2 곱하기 L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량 2는 자침의 반경분의 편의
곱하기 길이를 방향성 길이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편의를 2mm 이내로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2mm라고 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2도 이 범위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R은 자침의 반경이 L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침의 길이에 의해 표정하는 경우의 방향선의 길이를 자침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침의 반경보다 긴 방향선을 그리면 표정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침 반경 R, 자침의 반경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길이보다 도면에다가 길게 작도하는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축척에 맞춰서 작동하는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오차가 발생한다. 반드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거리에 의한 오차입니다. 자, 거리에 의한 오차는 평판 측량에서 거리를 측량하는 경우 그 측정 길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가 되는데요. 소축적의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소축적이라고 그러면은 먼 거리 측량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아주 넓은 면적의 그 지역들을 작은 A3만한 도면 안에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소축적이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도상에서의 편의량의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측정 거리가 도상에서 표시되는 최소 길이는 축척을 S, 그다음에 이건 이제 도상 거리입니다. 아니, 실제 거리입니다. 분의 1이라고 하면 편의량은 0.2S가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서 10cm 이하의 거리는 도상에서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0.2S죠. 0.2 곱하기 5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0cm가 나오죠. 네. 그래서 100mm가 나오니까 10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cm 이하는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1 도면에서는 10cm 단위의 거리 측정이 좋고요. 반드시 테이프 측정에 일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판에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 구심점에다가 우리가 쭉 줄자를 갖다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도 한 10cm 정도의 차이는 범위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측판 위까지는 그 횡측에서 관측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의 오차 중에 외심 오차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외심 오차는 뭐냐면요. 우리가 엘리데이드를 세워서 뒤에서 쳐다보면 지금 보시는 왼쪽 아래 그림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케일자가 붙어 있을 테고 측침을 세워서 측량을 하죠. 자, 근데 보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피는 꽂아놓고 그리는 데는 오른쪽에 있고요. 그죠? 네, 눈으로 보는 건 왼쪽이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외심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외심 오차는 평판상에 있는 점에서 목표물을 시준해서 방향선을 작동하는 경우에 항상 일정한 방향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외심 오차 같은 경우는 늘 방향이 같은 방향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침을 항상 오른쪽에 놓고요. 왼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 오차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다 똑같이 밀려버리는 거죠. 오차가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그냥 정리가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피를 시준할 때 도상에서의 방향선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엘리데이드의 편신거리를 2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실제로 L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축적이 n분의 1일 때 실제 방향선의 길이 L은 mL이 되는 거죠. 축척 곱하기 거리, 이제 도상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2와 세타는 L에 비하여 미소하므로 세타는 mL분의 2라고 만들 수가 있고요. 도상 오차 Q가 L 곱하기 세타이므로 결국은 Q는 n분의 2다. 스케일분의
편신거리 이제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0.2mm보다 작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데드의 폭 2는 27mm입니다. 그래서 외심 오차 영향을 미치지 않은 축척은 S는 0.2분의 27 되겠죠. 그래서 1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35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150분의 1 이하는 외심거리에 의한 오차 영향이 없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오차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오차가 무시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준오차입니다. 시준오차란 엘리데드의 시준공 및 시준 사이 크기에 의한 시준선 방향 오차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방향 및 고저의 측량 결과에 오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계산하는 공식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선의 길이는 2 곱하기 시준판의 간격, 아까 270mm였죠. 요 시준판의 간격 270, 예, 요겁니다. 시준판의 간격 분의 D의 제곱, 시준공의 직경 제곱 0.5의 제곱 플러스 F, 시준사의 직경 0.5입니다. 0.5의 제곱 곱하기 에러.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도상의 허용 오차가 아까 0.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방향선의 길이가 152mm. 그러면 축척에 따른 평판과 측정 간의 실제 거리는 100분의 1일 때 15.2mm, 2m고요. 300분의 1일 땐 45.6m. 그 다음에 500분의 1일 땐 76m입니다. 그래서 표준 엘리데드에 의한 방향선은 축척과 관계없이 15cm 이하에서는 오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면에 작도할 때 그리는 그 라인 선의 길이가 15cm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시가 가능하다. 15cm 이내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측침오차입니다. 그 가느디 가는, 여러분들 한 번도 이제 못 꼽아 보셨을 텐데요. 손으로 잘못 꼽다면 이렇게 휘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손에 찔려요.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뭔가 단단한 판을 이렇게 판으로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눌러서 살짝 꽂아줘야 되는데, 이 가느디 가는 측침도 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엘리데이드로 목표물을 시즌하는 경우 이 측침을 엘리데이드 가장자리에 부착된 스케일자에 밀착해서 꼽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중심하고 이 지금 스케일자가 놓이는 자리하고는 측침의 반경만큼 밀려나죠. 그래서 방향선의 오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교차법의 경우에는 그 오차가 현저히 나타나는데 솔직히 이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리데이드에 부착된 스케일자의 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살짝 파서 반지름에 딱 걸릴 정도로 하면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쓰는 건데요. 오, 때가 많이 묻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지저분해져서 까맣게 되긴 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도 살짝 파여 있죠?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이거는 내용이 없던 건데 이제 제도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오차는 시준선을 표시할 때 거리 측정과 제도지의 신축 등에 의한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솔직히 연필에 의한, 여러분들이 제도할 때 쓰시는 연필을 만약에 뭐 삽이 썼다, 아니면 볼펜을 썼다, 이렇게 해갖고 너무 굵어서 발생하는 오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여기에 묶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제도지의 신축에 의한 오차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지를 깔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습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축이 되는, 그 다음에 제가 침 흘려서 아니면 H 해서 재채기를 해서 비를 맞아서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적은 제도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도지를 평판에 붙이는 방법을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완벽하게 딱 붙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팽팽하게 당겨서. 그죠? 그다음에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도지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축척의 표준 눈금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500분의 1일 때 그 스케일 자를 쭉 선을 그어서 스케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만큼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스케일 자를 대서 봤을 때 줄어들었다. 종이가 도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그러면 스케일보다 크거나 작아지는 만큼을 우리가 비율로 환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제도지를 평판에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네, 표정에 의한 오차, 거리 측정에 의한 오차, 기계에 의한 오차, 측량 방법 등에 의한 오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오차, 표정에 의한 오차죠. 그래서 정준 오차, 구심 오차, 표정 오차가 있다고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그래서 경사 200분의 1 이하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척 분모수의 100분의 1 이하에서 허용이 되고요. 방향선의 길이가 자칭 길이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네, 뭐 허용이 됩니다. 오차가 무시해도 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거리 오차는 축척 분모수의 50분의 1cm 이하일 때 된다. 앞에서 이제 한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구 오차입니다. 시중판 오차. 시중판 오차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중판을 이용해서 수고, 그러니까 표고를 측정하거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강의를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외심 오차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죠. 축척 150분의 1 이하에서. 그다음에 시준 오차, 방향선의 길이가 도상에서 20cm 이하일 때는 다 됩니다. 측침 오차는 교차 방향각 120도 이하에선 별 문제가 없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 방법에 대한 오차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고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방사법 오차와 전진법 오차, 그다음에 교차법 오차가 있습니다. 자, 방사법 오차는 도상의 편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0.3mm 이하일 때 허용이 됩니다. 도상의 전진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0.3 루트 n 이하일 때고요. 교차법은 교차 방향각이 40에서 140도 이내일 때 네, 오차를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평판 측량의 정밀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평판 측량의 정밀도는 작업 내용하고 측량 방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보다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보다 쉽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사용하는 기계와 측량 방법, 도면의 축척, 지형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만 거리의 정밀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거리의 정밀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cm 이내는 별 의미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거리를 측정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평판 측량에서 높은 정밀도를 얻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숙달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밀도를 얻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네요. 대부분의 세부 측량에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밀도를 부정확하다. 예, 측량할 때 좀 부정확하긴 합니다만 예, 측량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다고 그러면 숙련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항상 유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복이 많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300에서 500분의 1 정밀도 굉장히 러프합니다. 그다음에 교외지와 같은 완경사지 같은 데는 500분의 1에서 800분의 1이 정밀도, 장애물이 작은 평단지는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축척에 따른 평판 측량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축척, 스케일에 따라서 500분의 1이냐, 2500분의 1이냐, 1000분의 1까지냐, 뭐 5만분의 1이냐, 5만분의 1보다 낮아지냐.
5만 분의 1 이하가 맞는 거죠. 그래서 10만 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축적으로 가니까 이하가 됩니다. 측량 방법을 보면요. 500분의 1은 작은 오차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굉장히 정밀하니까. 측점은 트래버스나 삼각 측량을 활용하게 되고요. 거리 측량은 헝겊줄자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00분의 1 측점은 트래버스나 삼각 측량을 활용을 하고요. 거리 측량을 헝겊줄자나 스타디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처음에 스타디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뒤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목공사용으로 쓰고요. 2500분의 1 도시건설용 도면 작성 같은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500에서 만분의 1은 측점은 트래버스나 삼각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도근점은 교차법, 전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근점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도근점에서는 방사법을 사용합니다. 도근점엔 중심적으로 놨을 때 세부 지형짐을 측정할 때 활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만분의 1에서 5만분의 1 같은 경우는 골격 측량입니다. 그래서 삼각 측량을 주로 하고요. 도근점 측량 교차법을 사용을 합니다. 약도법으로 작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만분의 1 이하가 되면은 삼각점을 이용해서 후방교차법으로 측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지적도 같은 경우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조금씩 수정되면서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때 바로 이 평판을 가지고 측점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네,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대마도를 건너서 부산 5, 6도 있죠. 그죠? 꽃피는 동백섬 그 5, 6도 그쪽으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전국을 측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비교적 잘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평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근데 이제 경사지 같은 경우는 하천이 끼어 있거나 이렇게 이제 거리 측량이 안 되는 지역들에서는 나중에 이제 지적도 한번 다음 지도나 이런 데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 열어놓고 엎어놓고서 오버레이 시키고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네, 겹치는 지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적이. 능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옆 지역 능선하고 겹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능선의 땅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들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계속 디지털화 하면서 지적 측량을 다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전국을 다 정리하느라고. 자, 그럼 이런 평판 측량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기준이 되는 모든 점은 도상의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판 위에다가 다 그리는 거예요. 점도 표시하고 점에 대한 설명도 쓰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도 쓰고 궁금한 것도 적고 뭐 이런 거 다 적습니다. 평판에 붙인 도지에 원도로부터 필요한 기준점을 옮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평판에 붙인 도지 위에다가 예, 그 이건 끝나기 전에죠. 평판에 붙인 도지에다가 우리 원래 도면에서부터 필요한 기준점을 옮겨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과정은 실습을 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뭐 해보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앞에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그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장으로 도지를 작성 시에는 필요한 부분은 중복해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평판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끗한 도면으로 그려내거든요. 다시 이제 트레이싱지에 얹어서 할 때 이걸 한 번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지형을 만약에 빼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 장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장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면을 이렇게 한 장을 하고요. 겹쳐서 또 한 장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부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겹쳐서 쉽게 볼 수 있게 정확하게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끊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맞출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중복되게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면은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이제 지워서 제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트레이싱지를 얹어서 투사지를 얹어서 이 도면을 떠낼 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고서 그리면 되는데, 네, 도면 마지막 정리할 때 이 원래 도판에서 이제 그 도지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나도 모르게 따라서 그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싱지에 있는 걸 지우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평판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부분을 넘어갈 겁니다. 아마 각 측량을 할까요? 수준 측량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저차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평판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을 해보지 못하시니까 이제 실습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라고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평판 측량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판 설치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평판 설치 시에. 뭐가 있었나요? 뭐 세 가지라 그러면 딱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평판 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 중에서 무시가 가능한 오차, 뭐 조건이 맞으면 무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앞에서. 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판 측량 방법의 종류, 평판 측량이 어떤 형태가 있나 측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지금까지 강의한 평판 1, 2, 3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평판 1, 2, 3를 한번 다시 쭉 읽어 보시던가 뭐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출 방법 및 기한은 첫 번째 과제 내신 것처럼 네, 한글 문서 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한글 문서 파일보다 제가 선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종이에 쓴 걸 어떻게 제출할까요? 네. 택배로 보내지는 마시고요. 네. 뭐, 잘 하시던데요. 사진 찍어서, 네. 이제, 그거를 또 한글 문서에다 넣어서 주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글 문서로 만들지 마시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그거를 파일을 그냥 파일명만 바꿔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장이면 이제 여러 장 찍어서 파일로 압축해서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한은 일주일 드릴게요. 5월 1일 오후 1시 이전까지 제출을 합니다. 어디로? 이캠퍼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과제를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5점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5점이면 상당히 작은 점수가 아닌데 여러분들 네, 이번 거는 내용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해서 한 10점짜리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제도 잘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대부분 나온 것들이 산림 측량학하고요. 네, 수정판 측량학 이 내용들을 주로 이제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측량학에서 평판 측량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